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블랙콘트 에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개장 전에 3분기 GDP 속보치가 공개됐죠. GDP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가 아직 강하다는 걸 나타냈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 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는 추후에 인플레이션과 디커플링이 나는 사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률에 대한 불안정성,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개인 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미국 채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신용등급 강등까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들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서 공급자 단과 개인 단의 물가 지수가 전혀 방향이 다르게 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고요. 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AI가 본격적으로 3차 산업군에 종사하던 인물들부터 빠르게 해임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가 가능한 인력들이 3차 산업부터 스타트가 됐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2차, 1차로 내려오게 될 텐데 일단은 지금 3차 산업이 굉장히 고용 불안정 상태로 들어갔고 이게 내년도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후에 한 5년 동안에는 지속적인 가속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일단 고용률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 단의 물가지수 부분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기업 단의 물가지수는 지금처럼 AI 관련된 판매량이 또 공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칩셋 판매량 증가하고 있고 ASIC 관련된 설계 관련 매출도 공격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자 단에서의 물가지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다. 이게 가장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GDP에 대한 급상승 그리고 동시에 자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장하는 배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인과 공급의 물가 지수가 좀 다르다는 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관련 이슈인데요. 애플의 팀 쿡 CEO가 내년에 퇴임을 하고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을 차기 CEO로 준비 중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애플 리더십 교체가 일어나면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기존의 팀 쿡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과 출신이었고 그 이후에 MBA를 거쳐가지고 현재 애플까지 들어왔던 인물입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IBM을 한번 거치긴 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팀 쿡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로부터 다운로드 받았던 애플의 전반적인 경영 흐름에 대한 부분을 서포트해주는 역할로서 자리매김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의 스티브 잡스 사후의 움직임을 보면 애플에 대한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분명히 맞지만 기존의 프로세스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나 혹은 그냥 효율 개선 정도의 움직임만 계속해서 보였던 게 분명히 사실이고요. 프로덕트적인 혁신을 보이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애플 프로덕트 사용자분들도 체감하실 부분이고요. 뭐 디자인도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큰 변화 없이 디테일한 부분들만 수정해 가면서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AI 부분도 시리에 대한 프로세스만 계속해서 유지를 지난 10여 년간 진행을 해왔었고 이제 작년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를 하면서 뭔가 AI적인 움직임을 진행할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까지 하드웨어적은 제대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팀 쿡 입장에서는 혁신을 못한다라는 이미지가 새겨졌던 게 맞고요. 다만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수석 엔지니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CEO가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조금 더 이전보다는 가져갈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현재 AI는 지금 소프트웨어 기반의 혁신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과 하드웨어를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 역량이 있는가 혹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한 인지도만 있는 엔지니어인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향방이 크게 갈릴 걸로 보이고요. 일단 전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고 최근 들어서 애플 인텔리전스 이후에 인텔리전스를 조금 더 엣지 컴퓨팅 방식으로 디바이스화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걸 볼 때 현재 CEO 대비해서 조금 더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팀 쿡 CEO에 비해서는 바뀐 CEO가 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애플의 이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편 이 메모리 반도체 물량이 요즘 AI 칩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AI 칩 부족 현상으로 애플이 좀 공급망 리스크에 놓여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 애플 매출에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사유로 대면서 진행을 해왔는데,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HBM 관련된 시설 설비 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반대로 기존 메모리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적인 증설은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패턴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기존 컴퓨터나 데스크탑 기반의 서비스들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가장 린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가지고선 오히려 클라우드 기반의 AI 시스템이나 혹은 컴퓨팅 디바이스에 접속을 해서 반대로 원격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컴퓨팅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대를 거둘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어떤 칩셋들, 메모리들 중심으로만 별도의 설계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분명히 이제 애플한테 단가적인 부하를 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소비자 단에서 가격으로 볼 때 정말 1달러에서 2달러 정도의 차이 정도만 발생을 시킬 걸로 보여지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디바이스가 뭐 10달러 이상의 가격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소비자한테도 큰 가격 부담으로 전가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아닐 것 같고, 애플 입장에서는 1달러 정도 가격을 올리는 것 정도야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 고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애플의 이 제품의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오늘 애플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슈인 방산 종목 관련된 소식을 좀 다뤄볼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휴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이 압박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제 정세 상황이 앞으로 방산 관련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미국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약간 중3급 이하의 약소국들 중심으로만 조금 더 공격을 진행을 하는 어떤 경제적인 탄압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전쟁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한 뭔가 패전을 쪽으로 유도를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베네수엘라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스라엘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누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전 들어가서도 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들을 볼 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방산 관련된 비중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증가를 시키면서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부에서의 발주 비중도 분명히 늘려주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일단 트럼프한테 가장 우호적이었던 기업 CEO들이 사실 방산업체 대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플러스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발주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문들을 보면은 사실 로키드 마틴이나 다 마찬가지로 드론에 대한 파트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팔란티어 같은 몇 개 기업군들이 AI 시스템들을 접목시켜가지고 드론 시스템들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에 관련된 지원 관련 금액들도 이런 파트 중심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높고, 관련 AI 파트 중심으로도 방산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의 매출 증가가 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방산 관련된 종목들과 섹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섹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어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죠.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 조치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 H200 칩 대중 수출을 앞두고 양국의 충돌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H200 칩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 내부에서 기업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상태이고요. 반대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전에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전에 H20 칩셋 수출하려다가 미국이 이제 막아서 사실상 상각 처리를 시켰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 4조 정도를 상각 처리를 진행을 3분기에 진행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팔려고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았고 중국 쪽에서 본인들의 기술 양성을 위해서 수입량들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H200 칩셋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되는 국면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의 행보를 중국에서 보이기 시작을 한 거고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를 봤을 때 지금 중국 내부에서 팹리스 주문을 받고 있는 게 캠브리콘 같은 몇 가지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화웨이도 받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성숙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AI 엔진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조금 더 성능 높은 칩셋을 필요하는 게 맞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기업 니즈들을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량을 체크를 해야 될지 부분을 먼저 선체크를 해서 해당 물량만큼만 부분 승인해주는 방식의 움직임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작정 이제 많은 양들을 수입해놓고 갖다가 세팅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팅하고 나서 AI 칩셋, AI 엔진들이 그 칩셋의 움직임에 탑재가 되고 쿠다 세계관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또 이탈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캠브리콘 같은 것들이 칩셋을 출시를 하게 됐을 때 다시 땡겨오기가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느 정도의 블로킹을 치면서 쿠다 세계관으로 진입하지 못하기 위한 장벽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개장 전에 엔비디아가 인텔의 18A 칩 제조 공정 테스트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텔이 현재 주가가 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중단한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노 공정 성공 사례로 봤을 때 사실 5나노 공정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성공 사례가 있었었고 이제 이전에 7나노 공정에서도 한번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TSMC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노 공정을 뭐 4, 3 이렇게 내려가면서 딱딱딱딱 다음 라운드를 진행했던 게 아니라 이번에도 원래는 이제 2나노 공정 시스템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20A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TSMC가 좀 더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2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을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18A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18A가 왜 18A냐면은 1.8나노미터 공정이라서 뭔가 TSMC보다 좀 더 발전된 나노 공정을 진행을 한다라는 포지셔닝으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수율 관련돼 있어서 직전 나노 공정 단계에서 수율이 얼마나 나왔는가가 상용화로 증명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나노 공정에서 진입을 했을 때 이들이 어느 정도 수율을 뽑아주겠구나 이게 체크가 될 텐데 사실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입증이 안 된 기업과의 협업을 강제로 이제 미국 정부의 압박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해주긴 했는데 사실 정말 이제 상용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전 공정에 대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브로드컴이나 다른 몇 개 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하고 뭔가 18A에 대한 공정 라인이 안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나면은 그때 후발주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제적으로 다른 기업들과의 발주 물량들을 잘 처리해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나중에 엔비디아가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TSMC보다 공정 라인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인텔을 반대로 본인들의 팹리스 관련된 부분을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적수로도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배제하고자 현재는 이제 절단한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행정부 압박으로 이 테스트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기술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인텔의 테스트를 중단했다 이렇게 원인을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 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